음식의 노예가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이 갈 뿐 아니라 각종 생활습관병의 발병과 악화가 뒤따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을 대가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 나은 인생을 보내고 자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식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프랑스 잠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본능이지만 제대로 먹는 것은 기술이다. 식생활도 기술처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뜻인데요. 현대인의 식생활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밥을 먹고도 디저트로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설탕과 조미료가 가득한 자극적인 음식을 즐긴다든지 밤 늦게 먹는다든지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도 자칭 빵순이 떡순이라고 할 정도로 탄수화물 음식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 중 하나가 아침에 빵을 먹는 습관이고 이 습관이 탄수화물 중독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해온 소화기 전문의 후쿠시마 마사스구의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빵이 위장에 나쁜 이유를 비롯해 밀과 탄수화물이 일으키는 질병은 무엇인지, 위장에 좋은 식사와 습관, 당질 제한으로 올바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 장수하기 위한 식사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맛있는 빵과 케이크 등이 넘쳐나는데요. 저자는 이런 탄수화물에서 오는 만족감은 결국 허상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본인 역시 40살부터 당질 제한을 시작해 비만과 이상 지질 혈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다이어트법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고지, 키토제닉, 당질 제한식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아침마다 먹는 빵이 당신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보시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는 위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일단 이렇게 제안합니다. 몇몇 조사를 살펴보면 일본인의 50% 이상은 아침에 빵을 먹는 듯 싶습니다. 조사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빵파와 밥파의 비율이 거의 똑같거나 빵파가 더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아침은 빵인 사람도 있는지라 환자에게 갑자기 아침에 빵을 먹지 마세요 라고 하면 놀라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사로 먹는 아침빵을 왜 끊어야 할까요? 그것은 빵이 몸에 나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빵은 소화가 안 되고 의존성이 높다. 빵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빵은 위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빵은 손쉽게 먹을 수 있고 먹으면 속이 든든하지만 든든하다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이므로 실은 다른 식품보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빵의 주 원료인 밀에 함유된 글루텐은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아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의 점막에 흡수됩니다.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은 소장의 점막에 상처를 내고 복통이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밀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빵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발병과 악화로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빵이 몸에 나쁜 이유는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빵을 먹는 것은 왜 좋지 않을까요?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독성이 있다. 본디 밀가루에는 당질이 많습니다. 탄수화물의 당질은 곡류나 덩이 줄기 채소, 설탕 등에 다량 함유된 영양소로 몸속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이 됩니다. 100g당 당질의 양을 보면 밥은 35.6g, 식빵은 42.2g으로 밥보다 빵에 당질이 많습니다. 더구나 아침에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점심으로 당질을 섭취할 때보다 혈당치가 오르기 쉽습니다. 그런 시간대에 당질 함량이 높은 식빵을 먹으면 혈당치가 더욱 급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빵을 비롯한 밀가루 음식은 중독성이 높습니다. 혈당치가 급격히 오르면 떨어질 때도 급격히 떨어져서 당질이 또 먹고 싶어집니다. 아침에 식빵을 먹으면 점심은 우동, 저녁은 파스타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질이 당질을 부르는 당질 과다의 무한 반복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화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식하게 된다. 소화기과의 외래 환자는 대부분 더부룩함, 위액역류, 가슴이나 목이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저는 소화기과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위 내시경 검사를 6만 건, 대장 내시경 검사를 3만 건 이상 진행했습니다. 합계 약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한 제가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증상은 대개 식습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범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식사는 탄수화물 위주로 돌아갑니다. 덮밥, 초밥, 피자, 파스타, 부침개.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아도 탄수화물은 꼭 챙기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도 꽤 많지요. 심지어 그 식습관 탓에 자신이 과식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위장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식빵 한 장, 밥 한 공기, 우동 한 그릇, 파스타 한 접시 같은 탄수화물 음식은 일반적인 양으로 먹어도 위에는 과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화기관은 구조상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처리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신을 음식의 노예로 만든다.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야 배가 잔뜩 불러서 만족스럽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위가 꽉 차는 범위를 뛰어넘어 허용량보다 많이 먹게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돌아서면 묘하게 속이 허해서 다시 탄수화물을 과식하고 마는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있을 듯합니다. 요컨대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먹게 된다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면 위장에 큰 부담이 갈 뿐 아니라 각종 생활습관병의 발병과 악화가 뒤따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배부름을 대가로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수명을 단축합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매일같이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오늘부터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라는 권고를 듣고 기존의 식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반발하는 환자도 당연히 있어서 어떻게 제안해야 받아들여질지 소화기과 의사로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탄수화물의 무한 반복에서 탈출하는 첫걸음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 첫머리에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 보시겠어요? 였지요. 빵을 끊으면 암을 예방하고 장수할 수 있다. 이 제안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환자가 탄수화물 탈출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침빵을 끊은 환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왔어요. 빵을 끊으니까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 신물 올라오는 느낌이 사라졌다. 설사하는 일이 없어졌다. 확실히 몸이 가뿐해졌다. 살이 빠졌다. 짜증이 줄었다. 천식 발작이 가라앉았다. 편두통이 가셨다. 이것은 제가 일하는 클리닉의 외래 환자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아침빵 끊기의 효과는 그저 위장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증상의 개선은 물론 생활습관병과 암 예방,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활습관병에 걸리더라도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책은 읽지 않는 편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높은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건강은 물론 당신의 소중한 시간까지 뭉텅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말 겁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고 더 나은 인생을 보내고 자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식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식사 개혁은 건강을 손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프롤로그. 대사증후군에 걸린 소화기과 의사. 과거에 나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상태에 놓여 있었고 위염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다. 그런데 식단에서 당질을 제한하자 이러한 증상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위장질환 문제로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도 아침에 빵을 먹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내가 어떠한 경위로 아침에 빵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를 서술하겠다. 당질 제한이라는 말에 무릎을 탁. 당질 제한이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이루어진 3대 에너지원 중 탄수화물 속 당질의 섭취를 제한하여 당뇨병을 다스리는 식이요법이다. 탄수화물은 대부분 칼로리가 없는 식이섬유와 실제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식이섬유는 칼로리를 내지 못하므로 둘은 영양학적으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나도 처음에는 당질만 제한해서 당뇨병을 다스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약 없이 식이요법만으로 당뇨병이 개선된다면 애초에 의료며 제약회사가 왜 필요하겠어? 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 역시 당질 제한식을 계기로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 어떠한 의견이 있다면 일단 해보자가 내 지론인지라 일단 나는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을 끊어보기로 했다. 저녁 메뉴를 구운 돼지고기와 양배추로 정하고 그것만 계속 먹었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탄수화물 제한이었건만 매일같이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은 내 몸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앞서 말했다시피 당시에 나는 경도비만과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당질 제한을 시작하고 불과 2달 만에 몸무게가 10kg 줄고 중성지방 수치가 160mg/dl에서 26mg/dl까지 감소했다. 지방이란 일반적으로 동물 체지방의 90%를 차지하는 중성지방을 가리킨다. 지질은 중성지방과 지방산을 포괄하는 단어이나 식품과학에서 지방과 지질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진심으로 깜짝 놀랐다. 아무리 칼로리를 제한해도 나아지지 않던 비만과 이상지질 혈증이 개선된 것이다. 탄수화물을 끊으니 위산 역류가 사라졌다. 탄수화물을 끊고 첫째로 느낀 점은 저녁에 고기와 채소뿐인 식사를 하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은 늘 위가 찢어지도록 배불리 먹었기에 빵이나 밥 없이 반찬만 놓고 먹으니 아무리 먹어도 위속이 덜 찼다. 그렇게 탄수화물 제한을 계속한 결과 젊어서부터 시달린 식후의 더부룩함과 위통,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싹 사라졌다. 위산을 억제하는 약에 의지하는 일도 없어졌다. 또한 과거에 탄수화물을 먹고 느꼈던 비정상적인 포만감이 아닌 위 본연의 만족감이 들기 시작했다. 이 체험은 나에게 그야말로 신세계를 열어주었다. 한편으론 위통의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나 점막 보호제를 처방하는 치료 방식밖에 몰랐던 스스로의 진료가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마침내 위통 증상의 약 40에서 60%를 차지한다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밀을 포함한 탄수화물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원인 불명의 위통. 나 역시 당질 제한을 알기 전까지는 선배 의사들에게 배운 대로 더부룩한 증상의 환자에게 위산 분비 억제제나 위 점막 보호제를 처방했다. 환자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하소연해도 나을 약을 처방했으니까 나아질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거든요. 라고 설명했다. 그때는 나 또한 처방을 계속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소화기과 의사로서는 위암이나 위궤양일 가능성이 없는 한 환자의 목숨과 연관될 질병은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
하물며 나는 외과의였기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은 내과 담당이라고 선을 긋고서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았다. 빵도 밥도 안 되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당질 제한의 효과를 몸소 실감한 나는 외래 진료의 방식을 바꾸었다. 위통으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약 처방보다 식사 지도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편이 환자에게 더 이롭겠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렇지만 한 명당 약 5에서 10분이 할당되는 외래 진료에서 식사에 대한 환자의 사고방식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라고만 말했다가 오히려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발하던 환자들을 바꾼 마법의 말. 내 클리닉의 경영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괜한 제안을 하기보다 약을 처방하는 편이 진료 시간도 단축됐다. 무엇보다 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에게 굳이 환자의 의견을 부정하고 다른 답을 내려줄 필요도 없었다. 과거의 진료 방식으로 돌아갈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때 어느 환자의 한마디가 나를 일깨웠다. 요는 아침에 빵을 안 먹으면 된다. 이거네요. 근데 가능하려나? 갑자기 식사 전반을 조절하라는 제안은 환자에게 매우 어려운 진입 장벽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다. 일단 아침밥만 바꿔보세요 라고 제안하는 편이 환자가 이해하기 쉬울 뿐더러 실천하기도 쉽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로 깨달았다. 빵이 위장에 나쁜 이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사실 우동, 빵, 파스타처럼 미리 주 원료인 식품은 하나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위에 해로운 음식이다. 이 말에 놀라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것은 위의 잔류물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위 내시경 검사는 윗속을 텅 비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약 6시간의 단식이 필요하다. 다만 이따금 나는 윗속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 내시경을 할 때가 있다. 그때 잔류물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밥알, 빵 부스러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해외에서는 빵을 먹으면 6시간, 쌀밥을 먹으면 10시간가량 윗속에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한 논문이 있다. 이 연구는 내시경 검사에 앞서 몇 시간을 단식해야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연구에서 최대 시간을 표시했기에 임상적으로는 조금 더 짧게 하겠으나 확실히 빵과 쌀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다. 글루텐이 소화 흡수를 방해한다. 위에서 분해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이자액에 의해 다시 분해 흡수된다. 이 과정에서도 빵은 문제가 된다. 몇 년 새 주목도가 부쩍 높아진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때문이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뒤엉켜 만들어진 성분으로 이것이 있어야 빵의 쫀득쫀득함과 찰기가 생긴다. 글루텐은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의 점막에 흡수되기 일쑤라 소화 분해가 어려울 뿐더러 갖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디까지나 빵 섭취를 피해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글루텐이 아닌 당질에 있다. 글루텐은 어디까지나 밀가루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로 소화 흡수 방해를 일으킬 뿐이다. 당질과 비교하면 그 해악은 비교적 작다. 최근에는 글루텐 섭취를 피하자는 뜻의 글루텐 프리 캠페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글루텐 프리를 실천하면 무얼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인식이 더 문제다. 빵에는 글루텐 외에도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보존료 등 다양한 해로운 물질이 있지만 그중 최고는 당질이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글루텐 알레르기 비율이 낮아서 글루텐 프리가 필요한 사람도 많지 않다. 글루텐 알레르기가 없는 동양인에게는 당질이 글루텐보다 해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열조리가 몸을 그을린다. 밀을 빵으로 구우려면 쌀로 밥을 지을 때보다 높은 열을 가해야 한다. 밀이 가열되면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물질이 만들어진다. 핫케이크나 토스트의 갈색으로 구워진 부분이 AGE이다. 혈액 속에 남은 당질은 혈관벽에 콜라겐을 비롯한 여러 단백질에 들러붙는데 이 반응이 진행될 때도 AGE가 생성된다.
때문에 AGE는 몸의 그을음이라고도 불린다. 당뇨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인 AGE는 몸속의 단백질 혹은 지질과 결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신체의 콜라겐 부위에 영향을 주어 주름이며 기미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는 혈관, 콩팥, 근육 등의 장기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계속 쌓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아침, 빵이 안 되는 이유.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린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점심때보다 아침때 혈당치가 쉽게 오른다는 점은 시간 영양학 분야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요컨대 혈당이 오르기 쉬운 아침에 빵을 먹으면 혈당치는 더욱 쉽게 상승한다. 특히 식후 한두 시간 동안 혈당치가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태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른다. 혈당치의 극심한 변동은 혈관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탄수화물의 무한 반복에 빠진다. 아침빵을 삼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아침 이후의 식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혈당치가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뒤에는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기능성 저혈당증이라고 부른다. 저혈당이 오면 혈당이 떨어졌다라는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자연스레 당질을 함유한 음식이 당기게 된다. 그렇다 보니 아침이 빵이면 점심은 우동, 저녁은 파스타를 먹게 되는 탄수화물의 연쇄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저당질 고지방의 아침 식사가 적절한 포만감으로 이어져 하루 동안 혈당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즉, 아침을 먹지 않거나 탄수화물을 배제한 식단을 섭취해야 아침 이후에도 혈당이 잘 오르지 않는 메뉴를 고르게 되는 것이다. 당질이 당질을 부르는 당질 과다의 무한 반복은 탄수화물 대사를 이해하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이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진다. 아침은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간대이기에 자율신경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이때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일이 하루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 연구에서도 당이 입속에 들어오면 이자를 제어하는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촉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침에 수분을 섭취하거나 가볍게 운동하는 정도라면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빵처럼 윗속에 팽창하여 장시간 머무르고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윗속에서 팽창하여 장시간 머무르는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진다. 애써 아침때 일어나서 교감신경으로 전환했건만 다시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일에서 영향을 발휘하기도 어려워진다. 빵을 끊지 못하는 이유. 밀의 의존성은 마약과 같다.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빵의 주 원료인 밀, 그리고 쌀은 중독성이 높은 식품이다. 실제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보다 빵이나 면류를 먹고 싶을 때 식욕이 확 돋아서 무심코 먹어버린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밀 중독, 탄수화물 중독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상태는 빵을 끊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밀은 소화되면 엑소리핀으로 변화하여 뇌에 있는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해 화학적 쾌감을 선사한다. 이러한 밀가루 중독은 알코올, 대마, 니코틴 의존증과 구조가 거의 똑같은 반면 과다 복용한 사실은 잘 인식되지 않아 꽤 까다로운 의존증이다. 밀과 쌀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자니 예전부터 먹었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해온 음식을 술이나 담배처럼 취급하지 마라 라는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빵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므로 업무 시간에 금지되는 술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밀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혈당치를 올릴 때 뇌의 측자액을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현상은 사실상 다른 중독 물질과 다르지 않다. 밀의 의존성이 까다로운 이유는 알코올이나 니코틴과 달리 외관상 보이는 컨디션 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밀을 먹은들 인슐린이 분비되어 졸음이 오는 정도가 고작이라 몸에 해로운 물질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혈당치가 올라서 인슐린이 추가로 분비되는 상황 자체가 인체에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오해로 번복된 소화 흡수의 원리. 더부룩함의 원인은 기름이 아니다. 내가 운영하는 소화기 클리닉에는 속이 더부룩한 증상으로 내원하는 사람도 많다. 여러분도 속이 더부룩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텐데 대체 이 더부룩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돈가스 덮밥을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해졌다. 튀김우동을 먹고 속이 더부룩해졌으니까 기름이 문제다. 더부룩해지기 전에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으면 기름진 식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고열로 조리되어 산화된 기름은 몸에 좋지 않다. 그렇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식사에서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쪽은 밥과 우동이다. 10만 명의 위장을 진찰한 소화기관 전문의로서 말하건대 더부룩함의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 혹은 탄수화물 플러스 산화한 기름의 조합이다. 탄수화물은 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음식물의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성분을 재구축하여 몸의 에너지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반대로 음식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으면 불순물이 섞이고 세포의 재구축에도 지장이 생긴다. 이것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대개 이당류와 다당류이다. 쌀, 빵, 면, 고구마, 감자 등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에 해당한다. 음료수 등에 함유된 포도당, 과당은 단당류이다. 단당류는 더는 분해되지 않은 최소 단위의 당류여서 소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대로 소장에 흡수된다. 그럼 탄수화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소화의 과정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이로 씹거나 위와 장 속에서 근육의 움직임으로 분해하는 기계적 소화이다. 다른 하나는 침 혹은 위액에 포함된 소화요소로 분자 단위까지 분해하는 화학적 소화이다. 탄수화물은 입속에서부터 씹는 작용으로 인한 기계적 소화와 침샘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요소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녹말과 같은 다당류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포도당이 연결된 거대한 분자다. 원상태 그대로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화학적 소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식도를 거쳐 위로 이동한 뒤 위액과 뒤섞인다. 위액과 뒤섞인 탄수화물은 반액체 상태가 되어 위의 꿈틀 운동과 함께 소장으로 이동한다. 소장에 도착한 반액체 상태의 탄수화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에 의해 다시 한번 화학적으로 소화 분해되고 소장의 융터를 통해 흡수된다. 여기까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미 알아차린 사람도 있겠지만 정작 위에서는 화학적 소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다 할 역할이 없다. 실제로 위는 탄수화물의 분해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위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분비되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위산과 펩시노젠이라는 소화요소가 분비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한 작용으로 위산이 단백질의 구조를 대충 파괴하면 펩신이 마저 분해한다. 요컨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소화의 목적은 단백질 분해이지 다른 영양소의 소화가 아니다. 소화기관은 탄수화물이 버겁다. 소화 과정상의 화학적 소화와 관련하여 각 영양소에 공통되는 점은 최종적으로 이자액에 의해 분해된다는 사실이다.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을 소화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된 만능 소화액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모든 영양소에 똑같이 분비되진 않는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소장에 도달하면 이자에서 각 영양소에 대응하는 소화요소의 분비가 현저하게 촉진된다.
그러나 탄수화물이 소장에 도달했을 때는 단백질과 지질에 비해 적은 소화효소가 분비된다는 것이 연구로도 밝혀졌다. 탄수화물은 소화액 분비를 덜 자극하는 영양소이기에 소화의 핵심이자 마지막 보루인 이자액마저 탄수화물 소화에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700만 년의 인류사에서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699만 년 동안은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먹을 일이 없었기에 인간의 몸에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로 추정된다. 당질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 당질 제한식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반발하는 의사들이 있다. 뇌와 근육은 글리코겐과 글루코스를 우선해서 사용하니 인간은 당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확실히 뇌와 근육은 당질을 먼저 흡수한다. 하지만 당질 자체가 인체에 방치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위험한 영양소여서 해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선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당질은 인간에게 최소한은 필요한 영양소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이 된다. 생존에 최소한은 필요하지만 과하게 흡수하면 몸을 해치는 물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럼 말이다. 한마디로 당질은 영양소이자 독에 가까운 성분이다.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몇 년씩이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는 치료가 만연한 이 상황은 명백히 부자연스럽다. 애당초 위산을 억제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분비되는데 이를 장기간 억제하면 소화불량이 생길 뿐더러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도 심한 역류성 식도염에는 PPI 처방을 내리지만 반드시 단기간에 한정해 처방한다. PPI는 분명 우수한 약이고 의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의 목숨을 구해왔다. 그러나 효과가 뛰어난 만큼 맹목적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나 역시 탄수화물을 섭취하던 시기에는 곧잘 신물이 올라와서 PPI를 복용했지만 탄수화물에서 한참 멀어진 현재의 식생활을 시작하고부터는 역류 증상이 싹 사라졌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탄수화물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이는 곧 위산이 장시간 분비된다는 뜻이다. 고기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 위산 분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면 탄수화물은 4시간 이상 윗속에 머물러서 위산이 내리 분비된다. 그러는 동안 지질과 단백질의 소화가 끝나고 콜레키스토키닌의 작용으로 하부식도 괄약근이 이완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고기와 채소만 먹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고기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이다. 해외에서도 비만 여성에게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진행한 결과 10주 뒤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약물 치료가 불필요해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따라서 안이하게 약물 치료를 하기보다는 식생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 빵을 먹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거창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당질 제한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만이라도 빵을 먹지 않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